안녕하세요.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세계사 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진도를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특강 형식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하려고 이 마녀 사냥을 시작하며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마녀 사냥을 시작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 주제를 어떻게 보아야지 할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지 안 가질지 그 부분은 좀 그렇긴 하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마틴 기어의 귀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요, 이 종교재판소 재판관의 기록을 바탕을 두고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영화고, 이 극작가가 아마 사학자예요. 프랑스사 전공자인데 이제 자신이 발견했던 기록물을 가지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다는 심정으로 만든 영화가 이 마틴 기어의 귀향이라는 작품이죠. 저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저는 그런 능력은 없어가지고 좀 그러네요. 자, 16세기 초 이 프랑스 남부 지방의 마땡게르라는 이 뭐 다른 사람 거죠? 마틴 기어, 마땡게르 같은 사람이에요. 영어로 하면 마틴 기어고요. 불어로 하면 마땡게르가 되죠. 이 아니 뭐 이거 쓸 필요가 없죠. 여하튼 이 마르땡게르는 청년이라는 청년이 16세기 초 프랑스 남부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농촌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부모와 처자를 버리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더니 약 10년 만에 느닷없이 고향으로 돌아오죠. 이 오랜 객지 생활 끝에 그는 전과 달리 자상한 남편, 충실한 농부로서 마을에서 환영을 받게 되죠. 만일 유산 상속을 둘러싼 친척 사이의 갈등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그의 신원 자체가 의문시 되지 않았다면 정말 돈 생각이 절로 나는 그렇고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신원 확인을 위한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계속되는 반전은 흥미를 증폭시키죠.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교재판소 재판관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당시에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재산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마법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주 생생하게 드러났다는 이 사료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마틴 기어의 귀향이라는 영화로부터 마녀사냥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방학 동안에 한번 뭐 보셔도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젊은 막댕게르가 가출을 결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성불능으로 인해서 신혼 초부터 남성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이 영화의 도입부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그 당시에 무당을 불러 일종의 푸닥거리도 하고 교구 신부를 불러 악령 축출 의식을 순차적으로 거행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당의 영험 때문인지 아니면 신부의 축복 때문인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막댕은 부부관계를 성사시키고 아버지가 되죠. 우리의 이야기와 관련되는 또 다른 장면은요. 이 돌아온 막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밝히려는 법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까마득한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기억함으로써 자신이 진짜임을 증명하려는 막된 계르에 대하여 교구 신부는 그러한 능력은 악마의 힘을 빌리지 않는 한 불가능하므로 마르땡을 이 마법사로 기소한다고 기소장에 적어 놓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대단한 기질을 발휘해서 그리고 막댕게르 부인의 협조로 이 치명적인 공경으로부터는 벗어나게 됩니다. 이 장면들은 오늘날의 우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달랐던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이 느꼈던 종교와 마법 사이에 그리고 신과 악마 사이에 그리고 성직자와 무당 사이에 미묘한 관계를 시사해 주죠. 그 관계란 대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공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아주 미묘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무당들은 갑자기 15세기와 17세기 사이에 마녀로 둔갑되어 대규모로 처형되죠. 따라서 마녀의 정체를 밝히려는 시도에는 무당과 비슷한 역할을 하였던 그 사람들이 중세의 마을 속에서 지니던 위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중세의 유럽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심지어는 과학이 고도로 발전한 현대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낯설지 않은 모습으로 낯설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죠. 마술사, 마법사, 교활한 사람, 약삭 빠른 사람, 현명한 사람, 요술장이 마녀 등 우리말로는 그 미묘한 의미 차이를 전달하기 어려운 그 밖에 많은 이름으로 불리던 이 사람들은 병을 낫게 해주거나 잃은 물건을 찾아주거나 점을 쳐주는 일과 같은 것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마을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도와주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죠. 전염병이나 기근 같은 일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어 자식을 낳지 못하거나 가축이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이들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간곡히 청하게 되죠. 이들은 찾아온 사람들을 위로해 주면서 그들의 불행은 마법을 통해서 사라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즉, 이들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마을 공동체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마법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람은 마을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생활의 안정이나 마을 내에서의 영향력을 가장 필요로 하던 사람들이었죠. 굳이 예를 들자면 늙고 가난하거나 독신, 그 중에서도 특히 과부인 경우가 많았으며, 요새 과부라는 표현은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이 시대 상황에 가장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굳이 넣었어요. 그 점은 뭐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어, 그러나 이 마을 공동체 내에서의 마법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의 법과 제도를 지방에 부과시키려던 도시 사회의 시도와 맞부닥치게 됩니다. 1400년경부터 약 300년에 걸쳐 50만 정도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악의적인 마법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졌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만약 대중들이 마법의 힘을 믿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어떤 천부의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마법적인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든가 해칠 수 있다고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믿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런 이유로 비난하지 않았더라면 마녀 사냥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일은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학식 있는 자들이 마녀 사냥을 조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성직자들은 여러 가지 성사를 통하여 일종의 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인된 마법이죠. 그리고 앞서 언급한 영화 속에서 마틴 기어의 귀향이라는 그 영화 속에서 교구 신부가 하듯이 악령을 제거한다는 일은 당시의 사회 내에서 널리 행해지던 관행이었죠. 악령이나 악마에 대한 공포심이란 실로 성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장하였던 것으로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에 대한 도덕적 권위를 행사하면서 종교적 규율과 복종을 강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13세기 말부터 교회에서는 오로지 성직자들만이 정당한 마법적인 권능을 지닌다고 단정하였죠. 신학자들이 추론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따라서 신에게서가 아니라면 악마에게서 도출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만일 이것이 신으로부터 왔다면 그 능력은 당연히 교회에 한정되어 교회를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했죠. 이러한 논리를 연장시킨다면 교회의 담벽 바깥에서 마법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악마로부터 받아왔을 것이 확실해집니다.
이러한 논지를 바탕으로 하여 기독교도가 아닌 마녀 또는 마법사와 악마 또는 사탄과의 사이에 어떤 동맹이 맺어졌으리라는 비난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리하여 마녀사냥은 기독교 사회의 역사상 최악의 이단이자 적인 악마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에 대항한 생사를 건 투쟁이 되어 버립니다. 교회가 그 울타리 밖에 세계의 마법에 울타리 밖 세계의 마법에 이 관용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악마가 실제한다고 믿었고 그에 대해 두려움을 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한다면 마녀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기성의 기독교 사회가 새로운 지역의 그 세력과 영향력을 확장시킨다는 것을 뜻하기도 했죠. 마녀를 기소, 재판, 처형한다는 것은 마을에 대해 그리고 마을에서 도덕적, 정치적 권위를 선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삭빠른 사람들은 마을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으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들이었으므로 그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마을 공동체에서 기독교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한 단계로 보입니다. 마녀 사냥의 희생자의 약 80%는 여자였고 따라서 마법사 사냥이 아니라 마녀 사냥이라고 일컬어지며 그중 대부분은 45세 이상의 과부들이었습니다. 이 역사가들 중에서요, 이 페미니즘을 그 설명의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여성 혐오가 마녀 사냥의 이유가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에 따르면 마녀 사냥이란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증오와 성에 대한 공포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던 시대에 발생했다는 것으로서 그 목표는 단지 여성이었지 마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든 여성들은 근본적인 사회적 이유 때문에 더욱더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즉 대체적으로 비생산적이고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하던 사회 집단으로서 공공의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던 나이든 과부들은 자연적으로 공격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은 여기에서 순전히 상황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여성들은 경제적 공궁이 더 심했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의 여성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축복을 받지 않고 마법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자 불균형적으로 많은 숫자의 여성들이 희생을 당했던 것이지 여성을 목표 그 자체로 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러한 여성들은 산파의 역할을 담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생 조건이 열악했던 당시 사랑하는 부인이나 신생아가 출산 도중 사망할 경우 이들은 쉽게 분노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교회와 이웃 모두가 이런 여성들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말했을 때 이러한 결합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좀 뭐 옆으로 세면 이 사실상 이 마녀들이 했던 일들을 곰곰이 한번 보실까요? 뭐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준다든지 고민을 해결해 준다든지 뭐 여러 고민들이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카운셀러가 되는 거죠. 뭐 심리 상담도 해주고요. 뭐 수의사의 역할도 하죠. 거기다 산파, 의사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기는 과학혁명이 이제 발달하는 시기인데 약간 좀 뒤에 할 얘기를 또 미리 하네요. 여하튼 이 과학혁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 전문화죠. 이제 수의사들이 이제 전문화되고 의사도 전문화되고 그리고 성직자들도 전문화되는 그러한 분업과 전문화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마녀들을 마법사들은 사실상 그 모든 전문가들이 하는 일을 포괄적으로 다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위생적 조건이 열악해서 이 부인이나 신생아가 출산 도중에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당연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죠. 뭐 이 당시에 출산 도중에 숨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성들의 경우는. 그리고 아이들도 태어나서 3개월을 넘기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뭐 이런 얘기는 뭐 좀 그렇긴 하지만 1960년대에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교구 이 소위 말하는 이 가톨릭 교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사망 연령이라든지 결혼 연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계 처리를 하는 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한 6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 이제 서유럽에서 이제 컴퓨터가 소위 보급이 되면서 이제 통계학을 이용한 역사 연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통계를 보면 아주 뭐 참담한 결과가 나오죠. 이 보통 여자들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걸로 나오지만 이 시기에는 여성들이 훨씬 더 일찍 죽는 걸로 통계가 나와요. 거기다가 결혼 연령은 말이죠. 요새는 요새는 아니구나. 80년대까지만 해도 한 20대 중반에 보통 결혼을 했었죠. 그랬었는데 여성들의 경우는 뭐 남성들도 이제 뭐 한 28, 9 요 정도면 결혼을 했죠. 지금은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 당시에 결혼 연령을 보면 3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결혼을 하게 돼요.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이제 부모들이 남자의 경우는 집을 스스로 장만을 해야지 되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당시에 혼수를 준비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상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집으로부터 독립하는 시기도 한번 또 조사를 통계 처리를 해보니까 한 10대 한 13살 정도면 이미 독립을 해요. 무슨 얘기냐고요? 학교 안 가고요? 당연히 학교 안 가죠. 어, 장인 밑에서 일을 한다든지 어, 아니면 뭘 배우기 위해서 가는데 학교 공부가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한 뭐 장인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겪기 위해서 13살이면 이제 독립을 하게 돼요. 소위 말하는 임금생활자가 되는 거죠. 사실상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뭐 그런 통계 처리를 통해서 보면 뭐 이런 식이죠. 어떤 경우에는 뭐 사망 연령이 10대 열 몇 살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결혼도 못하고 다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통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제가 너무 옆으로 샜네요. 죄송합니다. 좀 제목이 그런가요? 과학혁명 시대에 웬 마녀사냥? 그래요. 좀 세긴 하네요. 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녀사냥에 대한 통상적인 설명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한 것이건 완벽한 설명이란 있을 수 없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통상적인 설명이 지니고 있는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품어보고 숨겨져 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한번 차근차근 찾아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마을 공동체 내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교회의 노력이 이웃의 증오와 맞물릴 때 희생자가 마녀로 뒤바뀌어 처형되었으리라는 개연성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내에서 같이 웃고 울고 더불어 생활하던 이웃으로서 그 이유만으로 희생된 숫자가 물경 50만에 이를 때 통상적인 설명만으로는 무언가 미진하다는 느낌을 떠칠 수 없죠. 역사가 중에 휴 트레버 로퍼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마녀사냥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찌하여 유럽처럼 선진개화된 사회에서 그것도 과학혁명이 싹 트던 바로 그 시기에 이처럼 이상하고 야만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를 물은 바 있습니다. 그가 찾은 해답이란 미신과 여성적인 히스테리아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역사상의 독특한 이래에 불과하다는 것이지만 그가 제기한 질문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마녀들은 통칭 사바트라고 알려져 있는 악마의 연회에 참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향연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고 하죠. 마녀나 마법사들은 들이나 산의 외딴 장소에서 밤중에 만납니다.
때로 이들은 몸에 특수한 연고를 바르고 막대기나 빗자루에 비껴 앉아서 날아온다고 하죠. 때로는 짐승을 타고 오기도 하고 마녀 자신이 짐승으로 바뀌어서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곳에 오는 자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한다는 선서를 하고 성사를 모독하는 행사를 한 뒤 악마에게 충성을 서약하게 되죠. 악마는 이 모임에 동물의 형상으로, 특히 숫염소의 모습으로 참석하거나 반인 반수의 모습으로 참석한다고 합니다. 충성서약 이후에 향연이 벌어지고 무도회와 난잡한 혼교의식이 뒤따르죠. 이들은 사람의 살을 먹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도 어린이의 살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엔 이들은 어린이의 기름과 창자로 만든 사악한 연고를 나누어 갖는다고 하죠. 이러한 악마와 마녀의 향연은 지방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렸으며 그 이름의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다양할 뿐 그 향연의 기본적인 구조는 대단히 흡사하죠. 트레버 로퍼가 지적하듯 과학혁명이 결실을 맺어가던 바로 그 시기에 이렇듯 비이성적인 믿음이 유럽의 전역에 걸쳐 퍼져 있었다면,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마녀 사냥이 자행될 수 있었다면 마녀 사냥의 배후에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단순한 추론만이 아니죠. 천년경 교회는 날아다니는 마녀란 악마가 조작해낸 환영에 불과하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1480년부터 교회는 날아다니는 마녀가 환상에 불과하다고, 환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악마와 손잡은 사람들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태도를 돌변시켰죠. 즉 마녀가 실제한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함으로써 마녀를 만들어낸, 그리고 죽인 것은 바로 교회 자체라는 말이 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마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마녀는 악마와 손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녀 재판은 종교재판소에서 벌어지죠. 마녀가 그토록 사회에 해로운 존재라면 마녀 사냥꾼의 본분이란 마녀를 없앰으로써 사회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녀를 신문하는 성직자들은 오히려 마녀의 공급을 원활하게 유지시키려고 노력하였고, 어느 곳에나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마녀들은 아주 위험스러운 자들이라는 믿음을 퍼뜨리려고 힘을 썼던 것이죠. 실로 마녀를 수사하던 성직자들은 남의 죄를 용서할 도량은 조금도 지니지 않은 채
주께서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하던 사람들로서 마녀들은 말 그대로 이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 신문관에게는 마녀의 존재 속에서만 자신들의 존립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겠죠. 마녀들의 탄생지는 신문관들의 고문실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마녀라고 자인한 고백서는 대부분이 마녀 피의자들에 대한 가혹한 고문 끝에 작성된 것이었죠. 피의자들은 악마의 향연에 참석했다는 자백을 할 때까지 며칠이고 고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고문은 너무도 악랄한 것이어서 많은 피의자들은 고문을 받느니 오히려 차라리 형장에서 잿더미가 되기를 택할 정도였다고 하죠. 더구나 그러한 행문은 고문에 협조적이었던 피의자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었습니다. 자백을 한다고 고문이 그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 연회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라는 고문이 연이어 계속되죠. 다른 무고한 사람을 같은 공경에 빠뜨리기를 거부하며 처음에는 그 몸에서 본 사람이 없다고 부인하죠. 하지만 인간의 육체가 얼마만큼 폭행당할 수 있는가 하는 한계까지 고문을 당한 뒤에는 어느 누구라도 그 순간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인물들을 그 연애에서 보았노라고 실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리하여 또 다른 마녀들이 만들어지고 고문당하고 다른 참석자를 불러낸 뒤 처형당하는 시기였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황당한 경우인데요. 몸에다 돌을 묶어요. 그 다음에 강에다 배에다 싣고 이제 강에서 이제 떨어뜨리죠. 물에 빠뜨려요. 당연히 죽죠. 그런데 가끔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이제 거기서 죽으면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죠. 죽은 다음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여하튼 마녀가 아닌 걸로 되고,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문제인데 가끔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엔 이제 아주 엄청난 고문이 시작이 되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고문까지 또 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여하튼 마녀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몸에다 돌을 묶어서 강에 투척하는 그런 아주 황당한 일도 아주 자행됐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건 한번 마녀라는 의심을 산 피의자는 그 거미줄에서 수사망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현장 부재 증명도 여기에서는 통용되지 않죠. 악마의 연애에 어떤 여자가 참석했다고 다른 사람이 증언을 하자
그 여자의 남편이 그 시간에 그녀는 자기와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맹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남편이 만졌던 여자는 그의 아내가 아니고 연애에 참석한 아내 대신에 그 자리를 메우고 있던 악마라는 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꿈속에서 악마의 연애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 보여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꿈속에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면 당신은 그 일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죠.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돈 주고 구입한다고 해도 이런 뭐 방식으로 혐의 사실을 어, 뭐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금 트레포 루포의 주제로 되돌아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과학혁명을 선도한 선진 유럽 사회에서 이처럼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단 말인가? 더군다나 교회와 정부의 비호 아래 그 해답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트레버 로퍼가 보았던 과학혁명의 발화, 성장기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엄청난 혼란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는 천년을 지탱해온 중세의 세계관이 붕괴되고 새로운 사상이 꿈틀거리던 시기였죠. 이 시기는요, 흑사병에 의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이후에 사회의 재편성이 이루어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요, 봉건 체제가 붕괴되며 지방 분권이 중앙 집권 체제로 옮겨가던 바로 그 시기였죠. 또 이 시기는요, 종교개혁 이래로 오랜 종교전쟁과 왕조전쟁에 의해 프랑스와 독일의 국토가 황폐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뭐 지금 코로나도 문제지만 이 당시에는 뭐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이 물과 관련된 전염병들이 확 돌게 돼요. 관리를 할 수가 없죠.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우물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강물을 마시는데 아니면 뭐 계곡물을 마시던 뭐 상수도 시설은 애시당초 없으니까 그런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게 수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전염병이 확 돌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국토가 황폐화되면서 결국은 농작물 재배도 영광이죠. 거기다 젊은이들은 죄다 뭐 군대로 가야지 되고 그러니까 농사 지을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면 생산물이 장정들이 있을 때보다는 또 생산량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한 가난과 기근은 도덕적 이제 또 도적이 늘어나는 추세로 또 바뀌게 되고 이 결국은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흑사병이 있는데요.
이 흑사병은 뭐 몽골산 쥐가 원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하튼 뭐 중국산 쥐인가? 여하튼 쥐에도 국적이 있는지, 죄송합니다. 뭐 쥐에도 국적은 있나요? 걔네들이 무슨 그런 개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중국쥐인지 몽골쥐가 문제였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모든 그 전염병은, 여하튼 유럽에서 시작된 전염병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좀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더라고요. 흑사병도 아시아, 뭐 그래요. 요번 코로나도 또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되고, 또 그러네요. 뭐, 뭘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놓쳐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여하튼 이 전쟁은 사실상 그 근대 이전 사회에 있어서는 사실상 한 마을을 통째로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이 전쟁이죠. 전쟁의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혼란기란 말이죠. 이 혼란기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처지에서 본다면 무엇인가 신분 상승을 위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적기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시기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더욱 큰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위기 상황이죠. 마녀사냥이란 교회와 국가가 찾아낸 손쉽고도 효과적인 위기 해결책이었습니다. 마녀사냥이 초래한 가장 중요한 결과는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가 영주나 주교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은 잊은 채 자기들이 마녀나 악마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믿도록 유도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녀 사냥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고안해낸 사람들은 그 목적에 있어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1562년부터 1684년까지 독일의 남서부 지역에서 있었던 1258건의 마녀 처형에 대한 에리 미델포르트의 이 독특한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귀족들이 마법사로 기소된 경우는 단 3번밖에 없었고 그중 어느 누구도 처형되지 않았던 것이죠. 한 발이 닥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아들이 죽거나 가축이 병들거나 세금이 오르거나 이제 교회나 국가는 자신들의 책임을 마녀나 악마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국은 그 악마를 대체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니 백성들은 믿고 협조하기 바란다. 이리하여 백성들은 부패한 성직자나 탐욕에 찬 귀족들을 탓하는 대신에 악마와 마녀를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마녀 사냥은 빈자와 무산자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으며 불신을 고조시켜 무기력하게 만들었죠. 이리하여 마녀사냥은 부의 재분배와 사회계급의 혁파를 교회와 국가에 요구할 능력을 빈자들로부터 박탈하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마녀사냥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의 마법적 효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마녀사냥은요, 17세기에 갑자기 그치게 됩니다. 왜 이것이 17세기에 끝나게 되었을까요? 많은 요인들이 여기에 작용을 하였다고 보입니다. 보다 과학적인 새로운 세계관이 출현하면서 사람들은 마녀의 실체를 점차 믿지 않게 되었죠. 17세기에 정신과 물질이 두 개의 독립적인 실체라는 것이 인식되면서 사람들은 말이나 생각이 사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차츰 버리게 되었죠. 즉 마녀의 저주란 단지 말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것이 실제 사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마녀 사냥 자체가 걷잡을 수 없이 비화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예컨대 기소된 마녀들이 때로는 마을의 중요 인물들이 악마의 연회에 참석한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고, 심지어는 재판관들까지도 지목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재판은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무정부 상태로까지 이를 위험이 있죠. 어떤 이유였건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사회를 광란의 상태로 몰고 갔던 마녀사냥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게 17세기에 사라집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식민지를 건설하여 퀘이커 교도들의 도피처를 만들면서 종교적 관용의 모범을 보여 박해를 받던 모든 종파의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거룩한 실험을 실천하였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펜에게 어느 누군가가 한 여자가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기소한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이에 대하여 펜은 펜실베니아의 법에는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겠죠. 이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마차죠. 이 당시에 보니까 재밌는 것이 이 마차 우선권, 왜 차들끼리 뭐 이 우선권을 어느 차가 갖는가를 두고 뭐 여러 논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마차들이 뭐 4륜차냐 8륜차냐에 따라서 우선권이 어디에 있고 뭐 이런 도로교통법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바보 같은 소리긴 하지만, 이렇듯
폭넓은 관용의 정신이 지배하고 이 건전한 상식이 통용되는 성숙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마녀사냥과 같은 목매주의가 발을 붙일 여지가 없어지죠. 그러나 아집, 독선, 탐욕이 맹목적인 체제 수호 의지와 결합될 때 마녀사냥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관용인 것 같아요. 세상은 어차피 특히 이 현대 사회는요, 이분법적인 사회죠. 여기 있군요. 뭐든지 이분법적이에요. 중세 사회는 어땠을까요? 사실상 삼분법적인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좀 다르겠죠. 뭐 이런 식이죠. 지옥과 천당, 현대 개념으로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명확하고, 뭐 지옥이 있으면 그 반대 천당이 있겠지. 근데 가운데 이제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중세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양극단을 달릴 때 상당히 불안해요. 그래서 꼭 가운데 항에 뭔가 중간적인 것을 집어넣게 되죠. 어, 신분도 세계 신분이 존재하죠. 성직자, 귀족, 평민, 이렇게 세계 신분, 뭐든지 삼국적인 사회예요. 현대 사회는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분법적이죠. 이 이분법적인 사회에서는 사실 극단적인 투쟁을 전개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져요. 그 사회 자체가. 뭐 그렇다 그래서 중세적인 삼분법적인 사회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너무 극단적인 이 투쟁을 뭐 그런 거 방식은 별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중간 리포트로 간용 세상의 모든 클래스를 위하여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글을 리포트를 작성해 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에 좀 어느 무렵부턴가 이분법적인 사회로 나가고 있어요. 이 이분법적인 사회에서는 극단적인 투쟁만 존재하지 사실은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더 큰 단위의 관용이라는 개념은 마치 적폐인 것처럼 몰아질 소지가 있죠. 하지만 여하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덕목은 저는 관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이 당하고 싶지 않은,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멈추고요. 잠시만요. 뭐 시험에 관해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 시험 범위는 뭐 이 주제는 빠지도록 하죠. 그리고 12주차까지 했던 강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다른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는데요. 뭐 관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글을 쓰라고 하면 이제 안 되겠죠. 뭐 이미 내신 것도 있고요. 그래요. 요번 주에는 뭐 과제는 없고요. 어, 여하튼 뭐 아쉬운 게 사실은 좀 만나 뵙고 좀 제 나름대로 이제 강의를 준비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한 번도 제대로 강의 초반부에 한 두 번 하고는 못했어요. 참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여하튼 건강하시고요. 우리 살아남읍시다. 아니 무슨 전쟁이라 도 났나요? 여하튼 건강한 모습으로 어, 그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고요. 이 다음 강의에서 다른 주제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